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나흘 만에 피해 보복을 다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군의 첫날 공습 때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170명 넘게 숨진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내세웠습니다. در مورد مدرسه شجره طیبه میناب و بعضی موارد مشابه مرتکب شده شأن خاصی در این رسیدگی دارد. 그러면서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며 보상하지 않으면 적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처부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을 촉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모즈타파는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펼치겠다며 공격 범위를 더 확대할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변국을 공격한 건 미군 기지를 노린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웃 국가들의 미군 부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من توصیه می‌کنم هر چه زودتر آن پایگاه‌ها را تعطیل کنند. چون لابد تا به حال فهمیدند که ادعای برقراری امنیت و صلح از سوی آمریکا 모즈타파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란 해군은 최고 지도자 명령에 따르겠다며 호르무즈 봉쇄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 외무차관은 일부 국가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길목을 이용한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또 이란이 다시는 전쟁을 강요받지 않는 상황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란 정권이 요구하는 종전 조건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의 포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5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기반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여러 발 날아들자 이스라엘군이 긴급히 요격에 나섭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헤즈볼라의 드론과 로켓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5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텔아비브와 하이파, 비르셰바의 군사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에 최신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서 또다시 광범위한 공습을 해 헤즈볼라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타격했습니다. אנחנו כצבא ערוכים להתמשכות המערכה ככל שידרש. יצאנו אליה באופן מושכל. 이번 공습으로 베이루트 일대에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란 국영은행 건물도 공격받자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 연계된 은행도 앞으로 공격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과 공항도 계속 공격을 받는 가운데 이란이 금융기관까지 위협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더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고층 건물에 이란의 드론이 추락해 큰 불이 났습니다. 이란이 친서방인 아랍에미리트를 핵심 표적으로 삼으면서 외국인과 관광객이 대거 탈출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바이 제2의 다운타운인 크릭하버 지역 초고층 건물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한밤중에 이란 드론이 떨어진 건데 이란이 직접 타격을 노렸거나 방공망 요격에 따른 추락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발발 후 친서방인 아랍에미리트를 공격 대상으로 찍었습니다. 특히 억만장자의 놀이터로 불리는 두바이가 핵심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있는 5성급 페어몬트 호텔도 공습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We basically were then evacuated by the hotel and we had to stay in the basement at like 2 o'clock in the morning. There were just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like families, kids.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 반경 무기 3분의 1을 아랍에미리트에 쏟아부은 이란의 강공으로 슈퍼리치들은 썰물처럼 두바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과 관광객 수만 명의 탈출 러시로 두바이 쇼핑몰과 호텔 등이 텅텅 빈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이스라엘 이익과 연결된 경제 중심지와 은행을 공격하겠다며 중동의 금융허브인 두바이 금융망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이 두바이 사무실 문을 닫거나 직원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두바이까지 전쟁 공포로 몰아넣은 이란의 전략적 난전 유도로 황금 도시는 순식간에 버려진 낙원이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트럼프는 연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군은 민간 항구까지 타격 범위를 넓혔고 이란은 주변국 시설을 공격하며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은 5,5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며 이란에 가공할 화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군사 능력이 사실상 소멸됐다며 조기 종전을 자신합니다. I think so.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Look, everything they have is gone, including their leadership. 하지만 대통령의 후원 장담과 달리 미군은 오히려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란이 민간 시설을 방패 삼고 있다며 군사 시설을 넘어 민간 항구와 해안 인프라까지 합법적 표적으로 규정해 타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이른바 에너지 인질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전 세계 LNG와 원유 공급망에 급소를 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at we still see very limited, basically no vessel transi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which means that a lot of the energy, oil products, natural gas is not leaving the Middle East.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국의 담수화 시설과 에너지 기지까지 타격하면서 전쟁은 중동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강경파란 점도 장기전을 예고합니다. If this continues then, and in particular if they start to widen their target list, it's going to escalate things and it could prolong things as well. 미국은 압도적 무력으로 조기 종전을 압박하지만 이란은 에너지 보복과 주변국 타격이라는 지정학적 인질극으로 판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양측의 파상 공세가 전장의 한계를 허물며 전 세계 경제를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종전 마침표를 찍으려 서두를수록 전장은 오히려 호르무즈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그 파괴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리 수출업계의 타격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업자들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신안 컨테이너 터미널로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중고차와 화장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수출품이 실린 컨테이너들을 차곡차곡 쌌습니다. 이곳 터미널을 거치는 컨테이너는 연간 110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백길이 막히면서 일부는 이곳에 열흘 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통한 시리아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이 뭐 2,000개, 3,000대 정도 나갔는데 그게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물량이 적어진 거죠. 일정 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면 보관료를 내야 해 무작정 화물을 쌓아둘 수도 없는 상황. 추가로 운송비를 들여 화물을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선적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당에 보관하고 있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150만 원 정도 발생이 하게 돼요. 물건을 실어 보내더라도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고 위험 할증까지 붙어 2중 3중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500불이 이게 맥시멈이고 끝나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서 중간 인도양의 몬바사나 이런 데에 내려버리면은
이제 거기에 위험수당 붙고 하다 보면 한 3,000불, 4,000불 정도가 더 올라.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 수출업계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국제 유가는 큰 변동성 속에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늘부터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했고 주유소 판매 가격은 최고 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과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유류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자 최고 가격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발동한 겁니다. 최고 가격제는 관보 가격 고시를 거쳐 오늘 0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공급가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24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이 최고 가격입니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낮습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 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가격이 산정됩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 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됩니다. 최고 가격 지정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점 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는데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주유소는 공표됩니다. 두 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 매점 매석 여부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런 최고 가격제 도입에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던 주유소들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만에 석유 제품 공급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자 정유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최고 가격을 즉각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90% 이상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소매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최고 가격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고 가격 지정으로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점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손실 규모가 불확실한 데다 정유사의 손해가 모두 인정될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사와 달리 주유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미리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최고 가격이 지정되기 전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는데 주변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 원래 가격대로 팔기 어려워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정산 과정에서 메워줄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보유한 곳들은 십수억 원어치의 보유 재고들이 있을 거예요. 입금가대로
정산이 들어간다면 주유소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이 작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 3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 측의 정산 유예나 정산 기준 재정립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중동 상황의 여파로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유류세 인하와 유가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일률적인 세금 감면보단 대상 계층을 명확히 특정해 지역 화폐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모든 이에 대한 처우가 똑같다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해법으로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의 신속한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정책 시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밤새서 어려움을 헤쳐가는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물가 부담을 키우는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 역시 드러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부당 이익을 거두는 품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조치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한 식용유와 라면 업체에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의 자발적인 위기 극복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렇게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는 우리나라에만 골칫거리가 아니죠. 일본 정부도 휘발유값 마지노선을 정하고 더는 못 올라가게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비축유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본 기름값도 널뛰고 있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엔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지노선은 리터당 170엔, 더는 못 올라가게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 1,580원 정도입니다. ガソリン価格の上昇が見込まれますが、そうした中にあっても小売価格を全国平均で170円程度に抑制する. 경유와 중유, 등유에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유사 손해부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료 보조용 기금 가운데 2,800억엔, 우리 돈 2조 6천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新年度分のエネルギー価格高騰のための予算を手当て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現時点で今後の補助金の支給額などの執行見込みを申し上げるというのは困難です。必要があればその他の予備費の使用状況なども見極めた上で今年度の予備費を活用することも.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국제적 합의 방출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비축유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간 비축 15일분을 방출하고 이어 국가가 가진 한 달분을 풀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251분을 저장하고 있는데 전체 20%가량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선제적으로 비축유를 푸는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가 부족하지 않고 비축량도 충분한데 정부가 조기에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주 잡힌 미일 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기름값이 급등한 이유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된 만큼
이 다카이시 총리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3일 새벽 경북 성주 기지에서 나와 경기 오산 기지로 이동했던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 차량 6대 가운데 한 대가 열흘 만에 복귀했습니다. 사드 철의 소송리 종합상황실 측은 어젯밤 11시 25분쯤 발사 차량 한 대가 다시 성주 기지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대도 차례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일부 차량은 중동에 있는 미군 사드 발사대가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 대형 수송기로 이송할 수 있는 오산 기지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했지만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 위기의 해법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52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한 지 넉 달 만이자 법안 발의 106일 만입니다.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투자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2조 원은 전액 정부가 내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또 정부가 투자 사업을 정하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한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국회도 분주해졌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는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5%의 플러스 부담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우리 논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까? USTR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료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유사국, 경쟁국들하고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정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 목표 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또 다른 대외 중대 변수, 이란 사태 대응에 정부가 빠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걸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적기에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따로 만나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 민생 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벤스 미 부통령과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한미 관계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총리실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을 방문한 김 총리가 워싱턴 DC에서 벤스 부통령과 다시 만나 한미 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와 벤스 부통령의 워싱턴 회동은 지난 1월 23일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북미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놓고 논의가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 김 총리가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2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울릉도와 독도에만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앞으로 강원 산간과 북동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수가 들어있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9도, 대구 2.1도, 울산은 2.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창원 12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이맘때 초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맞불 공방으로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5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기반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규례를 부설할 가능성이 커지며 원유 수송에 대한 막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못합니다. 네, 다시 중동 사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고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한 자신의 첫 성명을 통해 적을 압박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순교자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주변국의 석유 저장 시설은 물론이고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까지 폭격하면서 해상 테러 공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 지역 전체 해상 물류의 마비를 노린 걸로 보이는데요.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싶으면 배상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조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물을 실은 이란 선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서둘러 몸을 피했지만 항구에 있던 유조선 두 척은 그대로 화염에 잠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800km가량 떨어진 바스라 항구 운영은 이번 공격으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오만 살랄라 항구의 석유 저장 시설에 이란의 드론이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살랄라 항구 역시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아라비아해의 주요 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경로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란의 무차별 공격은 사실상 중동 지역 전체 해상 물류에 마비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의 동맹국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선박은 모두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چرا به مردم آمریکا حقیقت را نمیگویید که همه زیرساخت‌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نابود شده است. 풀렁이는 유가에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자 이란은 전쟁을 끝내려면 배상금을 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방법은 이란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행위 방지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됐던 전선이 이제는 걸프 해상 전체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더 많은 국가를 분쟁에 끌어들여서 미국에 부담을 안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은 전쟁 초부터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호르무즈 중심의 공격이 페르시아만 안으로까지 번진 건 현지 시각 5일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라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첫 유조선 피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라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됐는데 이번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진격엔 더 많은 걸프국을 이해 당사자로 끌어들여 전쟁 부담과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겠다는 목적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동맹국 눈치를 보게 하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유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고 동맹국들 모두가 아우성이 날 거고 그럼 미국도 그 유가를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원유 수송의 출발지인 걸프 북단부터 통로인 호르무즈에 이어 최근엔 인도양으로 나가는 출구까지 압박 전선이 확대되는 기류입니다. 이란이 우군으로 분류되는 오만의 물류 항구에도 드론을 떨어뜨리며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오만이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국은 중립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압박카드입니다. 미국에는 해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공간이라 강대강 대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가 오르면 미국엔 이익이지만 이란의 핵무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SNS에서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많은 돈을 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인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건 악의 제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돼 중동과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물가는 1차적으로 관세 때문에 이제는 전쟁 탓에 오르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기통 엔진에 의존해 굴러왔지만 건전하고 분산화된 경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다만 공격 직후인 지난 1일 조사와 비교하면 공격 지속 의견은 25%에서 34%로 증가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42%로 줄었습니다. 이런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달 하우스 수확을 앞둔 포도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고량이 떨어지면서 농가에 공급되는 면세 등유 가격이 크게 올랐고 등유 보일러를 쓰는 농촌에서는 난방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푸릇푸릇한 포도 알맹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안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물주머니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 농업용 난방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씨 없는 포도로 널리 알려진 델라웨어 농가로 전국에서 가장 일찍 출하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이란 사태로 면세 등유 가격이 20% 이상 오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유 보일러를 사용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만 출하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안 떼자니 얘들이 한 달 뒤에는 나가야 되는데 안 떼자니 니들이 안 크고 이거 버리게 생겼고 떼자니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대전 산내농협에서만 올해 포도 생산량이 5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비가 크게 올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무작정 올리면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고 가격을 억제하면은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농촌 마을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로 밤마다 보일러를 돌려야 하지만 난방비 걱정에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하니 농촌 어르신들은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두꺼운 옷을 껴입으며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기름을 비싸도 어느 정도껏 떼야지. 지금 이게 다 춥고 그렇잖아요. 지금 방바닥이.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던가 어떻게 해야지. 이란 사태로 면세 등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포도농가와 농촌 어르신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매점 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발동했습니다. 혼란을 틈탄 위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3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합니다. 매점 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에 들어가자 일선 주유소들도 판매 가격을 일단은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들 상당수는 안도했지만 강력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주유기를 멈추고 차량을 통제하더니 곧 가격 표지판의 숫자가 내려갑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격 시행되며 주유소들이 판매 가격 조정에 나선 겁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9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54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던 시민들은 앞자리가 바뀐 기름값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우연히도 좀 늦게 퇴근하다가 이렇게 좀 싼 가격에 넣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초강경 대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왔습니다. 주유소마다 비축된 물량과 사온 가격이 다를 텐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다고 무작정 소비자 판매가를 내리는 게 시장 질서상 맞느냐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거란 관측입니다. 주유소도 결국에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주유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에게 돌아오는 좀 리스크도 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듭니다. 정부가 도매 가격만 통제하는 이상 운전자는 여전히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유소는 부대 비용과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정하니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다고 해도 당분간 업장별 가격 차이가 상당할 거란 지적입니다. 기름값이 차등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 기사들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가가 지나치게 튀면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주유소들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 가격제. 강력한 효과와 당분간의 시장 혼란이 동시에 예상되는데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자를 고발하기로 한 건데요. 친명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던 정청래 대표가 칼을 뽑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꾸려 했다는 취지의 폭로에 친명계는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류 창작 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왜곡이자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 나아가 고발 등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민주 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 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어준 씨는 의혹의 진원지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방송 전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발을 뺐습니다. 거래소를 처음 언급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 폭로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자기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기 업종의 프로란 말이죠. 이거는 미리 말하지 않아요, 절대. 이 같은 일종의 수습에도 이른바 올드민주당과 뉴 이재명 지지층 사이 대립구도는 선명해졌고 불똥은 정청래 대표에게 튀었습니다. 거래설에 말을 아끼던 정 대표는 의혹 제기 이틀 만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 김어준 씨는 제외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달화자에 대해서 하죠, 저희가.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네. 당에서는 당사자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비꼬면서 이 거래설은 국기문란이자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맞바꾼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 조작 기소 주장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민주당 주도로 보고돼 여야 사이 대립전선도 그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성 지지층 활용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둘러싼 이견과 맞물려 여권 내 긴장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권발 공소취소 거래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 무리와 김어준 씨 무리 사이의 이권 다툼이자 세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죽지 않을 만큼만 싸우고 봉합쇼를 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 진영이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둘러싼 여권 내 다툼에 헛된 기대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런 의혹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보수 진영의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엔 법조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3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죠. 재판소원법 시행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1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 과정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청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16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제기한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사건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의 재판을 취소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 판결이 뒤늦게 취소될 경우 그 사이 이뤄진 행위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을 취소한 이후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 볼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심까지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대부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법인들은 현재의 판단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사법 3법 전반적으로 논란이 크긴 하죠. 그 중심에는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는데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실무 혼란을 우려했고요.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일단 고발인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는데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법 3법과 관련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던 대법원은 정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재판소원 등으로 실무 혼란이 우려되고 형사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먼저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도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령 정비에 더해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로 인해 고소, 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된 거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언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언, 재판연구원 증언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심에서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회사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권을 향한 청탁 의혹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한 총재 측의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한학자 총재가 구속심사를 앞두고 교단 복권을 빌미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 전 본부장의 잘못된 주장은 반대 신문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경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 팀장으로 일한 정민영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강남 3구에 이어 강동구의 아파트값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은 보합권에 근접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이후 매물 잠김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자 국토부 장관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대표 단지로 꼽히는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해 하반기 최고 27억 원에 거래됐는데 25억 원대 매물도 여럿 나와 있습니다. 핵심지 호가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 값은 보합으로 전환했고 마포 성동구도 각각 지난주보다 0.07%, 0.06% 올라 보합권 코앞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다주택자 급매물이 계속 나오며 강남발 집값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로 확연히 번지는 모습입니다.
강동구도 5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는 등 강남권 집값 내림세는 가팔라지고 있지만 서울 중저가 지역 집값은 건재합니다.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들의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빨라지면서 성북, 서대문, 은평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0.2%대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개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를 계속 유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이후 예측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 10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줄어들겠지만 임대사업자 매물이나 고가 1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심한 매물 잠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되는데 지난해보다 큰 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9곳이 서로 짜고 납품 가격을 미리 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다가 적발된 건데요. 32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겹살과 목심 가격이 바닥이라며 올려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그러자고 답합니다.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고 입찰하자며 아예 부위별 가격을 적어둔 글도 있습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육가공업체 9곳은 자기들끼리 가격을 미리 정해 이마트에 입찰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공급업체가 늘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 2021년부터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마트의 일반 돼지고기 입찰 14번 중 8번을 따내 103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 2년여에 걸쳐 별도의 라벨을 붙인 브랜드유 계약 10건으로 8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담합이 이뤄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만 더 비싸게 돼지고기를 사 먹어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오르는 것보다는 더 올리고 낮아지는 것보다는 덜 낮은 효과가 있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담합업체 9곳을 상대로 과징금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입찰에서도 비슷한 담합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WBC의 열기를 타고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개막했습니다. 6시간 만에 두산에 복귀한 플렉스는 키움과 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기아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올런은 SSG전에서 선발 3이닝을 퍼펙트로 마쳤습니다. 전지훈련 도중에 도박으로 선수 4명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롯데가 KT에 승리하는 등 기아와 두산, LG와 삼성이 첫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3도로 아침에도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고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울릉도 독도에만 대설특보가 남아있지만 밤사이 강릉 삽당령에는 24.8cm, 삼척에는 20.1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5cm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가 들어있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3도, 대전 2도, 창원은 4.9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2도, 대구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낮 기온이 7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이맘때 초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예상돼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